예, 투자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요. 뭐 이 작년에 코로나처럼 그렇게 밀려 내려갈 때 자신감 있게 자산을 산 사람이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최근에도 돈은 많이 풀렸는데 뭐 오른 자산 가격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고민들이 많은 상황이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 모시고 우리 경제 상황 또 자산 버블 우려에 대한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주식, 부동산, 원자재, 비트코인 사실 한 바퀴 돌아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버블 우려도 좀 있는데요. 먼저 물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들이 상당히 커지는데 우려할 만한 수준인지 미국은 이제 일시적이라고 미국 당국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 네, 미국하고 몇몇 신흥국들, 몇몇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좀 해석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의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460여 가지 우리들의 소비 품목이에요. 그 품목들의 가격 등락인데 이 가격 등락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년 동월과 비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4, 5, 6, 7월 달의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는 있지만 이 물가는 전년 동월과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 전년 동월과 비교해 본다면 작년에 코로나였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국제 유가가 뭐 마이너스 37달러 그러게요. 찍고 그때랑 비교했을 때의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소위 기저 효과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예. 기저 효과에 따른 반등이 가장 큰 거라고 볼 수 네. 있고요. 이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지표를 계산하는 그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각국의 목표 물가, 우리나라로 치면 2%인데 그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 수준의 이런 물가,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오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 이 물가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인데 그 원자재를 주로 이 전체 GDP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브라질, 터키, 러시아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멕시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나라들이 원자재 가격이 크게 반영되면서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런 신흥국들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그렇죠. 모습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이 물가 상승세가 나타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추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4, 5, 6, 7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2%라는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 모습이고 전년 동월 같은 경우 마이너스 0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한 값이다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금 2%를 밑도는 물가 상승률,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 속에 다행스럽게 2%를 초과해주는 소위 리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죠. 착한 물가 상승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이런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배경 중에 하나가 통화 정책인데 그 통화 정책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완화에서 긴축으로의 전환을 이미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단기적으로 물가를 올린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중고차 가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추이를 보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경제 활동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경기가 회복이 되면 또 물가도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장기적으로 오를 텐데 그렇게 급격한 인플레이션보다는 완만한 상승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그래프를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한국은행에서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 이 다음 그래프를 네.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2021년과 2022년 이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기저효과 이런 것을 반영하더라도 2%가 안 됩니다. 네. 장기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특히 2000년대는 한 3.5% 수준이었죠. 근데 지금 2010년대 들어서 그냥 1% 정도로 레벨 다운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저물가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네. 단기적인 이런 물가 상승세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언론에서 나오는 또 여러분들께서 느껴지시는 그런 물가, 체감 물가랑은 좀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그런 물가들은 주로 장바구니 물가, 뭐 양배추 가격이 2배 오르고 호박 가격이 뭐 3배 오르고 이런 현상들과 전체 소비자 물가가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과는 좀 차이가 있겠다. 어쨌든 지금 물가의 문제는 체감 물가를 잡기 위한 장바구니 혹은 식탁 물가를 잡기 위한 그런 부분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지
말 그대로 소비자 물가가 너무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올라서 걱정이고요. 예, 떨어지면 또 디플레라고 해서 걱정이고요. 참 경기에서 점진적으로 오르는 게 중요한 거죠. 조금씩의 물가 상승은 윤활유 역할을 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급격할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오늘 김광석 실장님과의 우리 기본적인 주제는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감들인데요. 네. 워낙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 풀린 돈들이 뭐 어디로 가겠느냐. 결국은 자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원자재든 이런 걸로 가는 건데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 지금 이게 그러면 버블 수준이냐, 그걸 먼저 보고 우리 네. 상황을 우리나라 사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네. 됐고요. 우리나라를 가지고 먼저 보신다면 예. 이 그래프에서처럼 유동성이 한 14.9% 증가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같이 증가한 것이 가계부채가 약 10%, 그리고 주택 가격 코로나 이후 그렇죠. 예, 2019년 예.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제가 예. 직접 네. 계산한 숫자인데 15% 정도 주택 가격이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산에 해당하는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부채나 자산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M2 는 것만큼 주택 가격이 올랐네요. 그렇죠. 희한하네. 고스란히 늘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재밌게도 네. 실물 경제를 보여줄 수 있는 이 파란색이죠. 네. GDP는 다해서 3.1% 증가하는 걸로, 그리고 취업자는 1.5% 증가. 가구 소득은 1.4% 증가에 못 미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보면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는 상당한데 실물 경제는 그만큼 못 이뤄가고 있구나. 그러면 가구 소득이 이렇게 미진한 과정에서 부채를 못 갚는 그런 가구라든가, 또 주택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 주택 자가 점유율을 보면 우리나라 서울시를 기준으로 4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50% 이상이 자가에 머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를 기준으로. 예. 물론 전국 평균으로는 50%가 살짝 넘습니다만, 그런 것을 본다면 자산 버블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한 현상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네. 지금 주택 가격이 14.7%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OECD 주요국들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중간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부동산 버블이 어느 정도 왔느냐? 2020년 1월 코로나19 이전 상태죠. 이때 PIR이 서울을 기준으로 13.6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위소득 가구가 예. 소득을 하나도 지출하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서 집 살 수 있을 때가 13.6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지금 2021년 마지막 기점을 가지고 분석을 봤더니 17.8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득의 증가 속도는 더딘데, 혹은 소득은 줄어들기도 했는데 부동산 가치만 높게 오르니까 이제 버블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모멘텀에 오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네. 버블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터져봐야 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아무리 네. 우려의 목소리를 내도 사실은 시장에서 멈추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얘기는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당국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미국은 슬슬 이제 뭐 테이퍼링 논의를 해가고 있고요. 네. 우리도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이례적으로 어느 정도 예고를 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각국 중앙은행들의 그 앞으로의 태도 변화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네 번째 이 팬데믹 이 상황이 지금 오기 전 단계에 얘기를 한 거죠. 이야기한 그렇죠. 것이고요. 예. 저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중에 이 4단계로 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네. 그리고 이게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심리 상태가 호전되고는 있어요. 소비 심리가 크게 회복되고는 있지만 거리두기 단계 자체를 이렇게 높게 격상하는 이런 상황은 실제로 우리 내수 소비 회복에 굉장한 걸림돌이 됩니다. 네.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그런 현상. 그리고 대면 서비스업이
뚜렷하게 회복되는 듯하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뭐 기준금리를 인상할 만한 여건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 적어도 한 차례는 하반기 할 걸로 보는데요. 쉽지 네. 않을 걸로 이제 쉽지 않을 국내에는 것으로 얘기를 저는 하셨고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이제 금리 예. 인상 스케줄은 어떻게 보세요? 예, 테이퍼링 시점은 올해 안에는 시작될 수 있겠다. 혹은 올해 안에 그 계획을 정확히 예고할 수는 있겠다라고 보는데 미국의 스탠스마저도 굉장히 점진적이라는 것을 우리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이 영어를 단어를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점점점 그러게요. 이렇게 줄어드는 좁혀진다는 거죠. 뜻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1,200억 달러만큼의 자산 매입 규모를 0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1,100억, 1,000억, 900억 이렇게 매우 점진적으로 그리고 이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그 스케줄도 매우 더디게 이렇게 전개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딜레마 상황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시점은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더디게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야만 자산버블 붕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자산의 가치가 너무나 높게 형성됐고 실물 경제는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거나 한다면 실물 경제의 회복이 다시 한번 거꾸러지니까 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 더 큰 위협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전환은 하겠지만 그 전환하는 정도가 굉장히 강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김광석 실장님과 집중 분석, 최근에 이제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 각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또 문제가 이제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흐름들로 지금 가고 있고요. 네. 개도국에서는 백신이 아직까지 제대로 맞지 못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추가적인 접종, 뭐 부스터샷을 한다고 이런 상황에서요. 신흥국 경제가 계속 좀 어렵습니다. 네. 제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가장 우리가 주시해야 될 글로벌 경제는 신흥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프레질 세븐이라고 주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2020년 4월 달에 IMF가 경제전망 보고서를 냈을 때 그 경제전망 보고서의 부제가 Divergent Recovery, 그러니까 불균형 회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7월 말에 또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때의 그 부제가 Fault Line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경제학에서 듣기 힘든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지구과학에서 단층이 이렇게 딱 벗겨지듯이 지각 변동이 네. 일어나듯이 이렇게 단층이 아예 지각 변동이 벌어진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4월에는 다이버전 불균형한 회복이 나타났는데 그게 아예 확실시 굳어진다. 벗어날 수 없다. 갭이 생겨버리는데. 그런 뜻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백신의 보급에 따라 달려 있잖아요. 근데 백신의 보급률이 세계적으로는 뭐 12, 15%에 가깝게 와 있지만 선진국들의 이야기죠. 40%를 평균적으로 상회하는. 근데 이머징 마켓, 신흥국이라든가 여기 오른쪽 로우 인컴 디벨로핑 컨트리 이거는 이제 저소득 국가를 뜻하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백신을 전혀 구경하지 못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회복이 선진국들만의 이슈이죠. 근데 이런 신흥국들은 전혀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몇 신흥국들은 원자재에 대한 그 전체 GDP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물가가 너무 높게 올라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먼저 미리 인상해요.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를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경제 회복도 멀고 그렇다고 물가를 안 잡기 뭐 하니까 어쨌든 물가 상승은 이렇게 브라질 물가가 뭐 8%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브라질은 한 번에 막 1%씩 올려버리세요. 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면 저소득층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냥 쌀을 못 사 먹는 거죠. 우리나라로 네. 비유한다면. 그런 것들이 더 힘들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먼저 인상하는 것을 단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 회복은 더 뒷일이 되는 거예요. 백신 보급과 경제 회복이 뒷일이 되고 물가부터 잡고 있는 모습의 신흥국들이 이런 와중에 여러 신흥국들의 위기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선진국들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먼저 금리 인상을 과감하게 단행해 버리면 이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신흥국으로부터의 어떤 외환 위기 가능성 이런 것들도 같이 점쳐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또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선진국들이 우리나라가 또 주요 G7 국가들이 먼저 금리를 가파르게 그러게요. 인상하거나 긴축적으로 가파르게 전환하면 세계 경제의 굉장한 불균형 회복 속도가 더 더디게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는 이런 불균형 회복이라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예. 좀 주목하면서 경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강조하고 싶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예. 함께 이제 성장해야 될 국가들 사이에서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뭐 미국의 금융 위기도 그렇고 뭐 유럽 사태도 그렇고 사실 이 팬데믹은 뭐 누가 터뜨렸다 어디서 난 건 아닙니다만 항상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사고 친 나라들은 빨리 회복이 되고 여파를 받는 이 개도국들은 어려움을 받습니다. 우리 경제 얘기하면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실장님. 네. 성장률 전망치도 지금 높아지고 있고 수출도 잘 된다고 하지만 국내 네. 경제도 그렇게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반기 국내 경제 전망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 변이 바이러스가 말 그대로의 변수로서 등장했고요. 네. 변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느냐에 따라 또 경제가 달리 전개될 또 다른 어떤 패러다임 변화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2021년 경제는 4% 정도를 상회하거나 그 정도를 기록할 만큼의 뚜렷한 회복은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기저효과가 빠지더라도 그 정도의 흐름을 또 유지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이제 현재 한국 경제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내수 경제를 다시 거꾸라들지, 이 격화된 이 거리두기 단계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지, 이런 것이 수출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됐지만 정말 내수 경제까지 뚜렷하게 회복되느냐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런 변수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보면서 다양한 의사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집중분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